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의 이동식 촘촘망 더블랙이 새로 나왔대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이동식 촘촘망 더 블랙. 떼었다 붙였다 청소도 간편. 이사 갈 때 떼어갈 수도 있으니까.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건강에 뭘 좀 아는 사람이라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셋넷 건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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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건강에도 부모님 선물도 건강종합몰 정관장몰. 김진애 박사님, 여자의 독서 책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여자의 피를 끓게 하는 책? 읽으면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좀 지레 겁을 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홀로 서기를 바랍니다. 더 멋지게 실수하고 더 근사하게 자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그게 되죠? 여자의 자존감을 깨우는 책 읽기. 여자의 독서. 다산북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쉬지 않고 뛰는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 나의 젊음이 저희 방송에서 나라 걱정을 하다가 오늘 당대표가 되어버리신 이혜훈 대표에 의해서 현재 당사일 2위입니다. 네, 당사일 2위. 뉴스공장의 고정 멤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테스트를 거쳐서 경쟁자가 있었는데 다른 요인으로 탈락을 하셨고 핫해. 네, 코드 제목이 핫해입니다. 핫해. 네, 핫해. 너무 핫해입니다 요즘. 핫해. 너무 핫하다는 거죠. 핫해. 예.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의원님만 나오시면 저희가 기본 욕이 한 100개 이상씩 쏟아지거든요. 예, 욕 들으러 나옵니다. 욕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러 나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저희가 이 욕 문자가 많이 안 나오면은 이 코너를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칭찬 문자가. 네. 칭찬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코너를 없앨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없애버릴. 칭찬받는 그날까지.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바른정당, 특히 하태경 최고위원의 눈으로 바라본 정국 짚어보는 시간인데, 지난 한 주간 아무래도 가장 핫했던 거는 이제 핫했던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에 나선 거지 않습니까? 이 당권 도전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도 정치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정치판이 이럴 수도 있구나. 지금 바른정당이 상대적으로 태평성대 같아요. 마이크를 여보세요? 귀에 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지금 마이크를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거의 야권을 평정한 느낌이에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바른정당이 최고 위기 정당이고 20명밖에 안 되고 한 명만 나가면 지금 끝나는 이런 정당인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약간 엽기적으로 일배당 비슷하게 극우 정당으로 가버리고 다시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내부에서 나오고 일배 열심히 하시라 혁신의 방향이 거의 6개월 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너무 돌아갔어요. 너무. 거기는 거의 정권 재창출 포기한 그러니까 오른쪽의 정의당 이런 노선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들은 고마워요. 고맙다. 그렇게 계속 가시라. 근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당이에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친구 우자, 버주자 우당인데. 그게 연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은 우려스러운 걱정 우자 우당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국당이
뭐 연대를 말하기 전에 소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당대표 출마한 이유가 소멸할까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당대표 출마가 소멸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오면 네. 이게 민주당 투항파한테 그 팩트는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셨는데 그 두 분 중에 누군가가 되더라도 네.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것이다. 나중에 지방선거 예. 전후로 해서. 그렇죠. 네. 이런 우려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맞설 만한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아요. 독배를 마신다. 네. 하지만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내가 안 나와도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심리를 제가 읽어본 거예요. 네.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제가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단 정치적으로 순진하다. 순진하다. 정치적으로 좀. 그건 정치 초년병한테나 할 얘기지. 이제 대선을 2번이나 지났는데 순진하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표현이?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 말은 그걸 순진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리숙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모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은 현상을 두고 정치 신인이면 순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대선 후보를 공당에서 쪘는데요. 이게 좀 안철수 대표가 좀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동영, 천정배 두 분 보면 약간 올드 보이고 네. 노회할 것 같고 이 뭐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뭐 다 존재하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올드해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 느낌이. 근데 단 좀 정치적으로 좀 막 가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 막 가는 경향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좀 경선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내전이거든요. 예. 그 골육 상쟁. 그 6.25랑 똑같아요. 결국 분단으로 갔듯이 이 분당으로 갈 수순으로 보인다. 어쩌면 분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 기회에 물론 이것도 뭐 순전히 추정이고 그렇긴 한데 이 기회에 호남계들과 결별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격렬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 근데 결별의 방식이 거기 비례의원이 많잖아요. 네. 비례의원을 누가 획득하느냐. 그러니까 13분이나 되기 때문에 네. 이 당 예를 들어 이제 바른정당하고 비슷하죠. 바른정당에 사실상 유승민 후보가 되면서 네. 유승민 주도의 당이 되니까 사실상 김무성 대표랑 함께하던 13분이 홍준표 밑으로 갔잖아요. 예.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만약에 안철수 당대표가 되면 여기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떠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반대 가능성. 반대 가능성이라는 반한 계통의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시 뭐 소위 요즘 뭐 극중주의 네. 뭐 이런 깃발을 들고 국정주의 저기 좌파랑 같이 못하겠다.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추스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본인이 당을 확실히 장악하고 그리고 호남계가 장악해서 혹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출마해서 그쪽 완전히 제압하거나 혹은 뭐 분당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 정도 결심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고 봅니다. 저 완전히 이번 판에 어쨌든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건 맞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왜냐하면은 자기가 만든 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든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회사에서 자기 지분이 다 그러니까 회사는 주식 지분이라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팽되고 자기가 만든 당은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기는 정치계에서 퇴출된다. 그러니까 은퇴가 아니라 퇴출하는 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해법입니까 그럼? 베스트 해법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네. 지금 공멸이거든요. 조언을 할 수 없죠. 안철수 대표가 네. 제가 하는 이야기 비슷한 워딩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의원님이 먼저 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따라하더라. 똑같은 워딩을 해요. 네, 우연이겠죠. 저도 우연이라고 보는데 어떤 워딩을 따라했냐면은 네.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뭐 자꾸 연대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는 생존이 급한데 어떻게 연애 생각을 하겠느냐. 그 단어를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쓴 단어를. 시차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 뒤에. 하루 뒤에. 어제. 기사를 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뭐 그럴 수 있지. 참모가 뭐 이 표현 괜찮다 싶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제가 한 말씀 조언을 해드리면 이 공멸을 막는 방법은 손학규 추대다.
모두가 잊고 있던. 그렇죠. 모두가 잊고 있던.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사실 예. 국당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커요. 재미없는 경선을 예. 어느 정도 흥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죠? 그랬나요? 예. 그 정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정치 인생을 국당에 쏟아부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근데 모르겠어요. 정동영, 천정배 후보 쪽에서 자기한테도 불리하다.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차라리 손학규 대표 체제가 자기들이 후위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안철수 당대표도 너무 욕을 들어먹으니까 손학규 대표가 잠시 좀 맡아주시라. 의원님 점점 얼굴이 다가오면서 마이크가 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저하고 얼굴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 손학규 대표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때쯤이면 한마디쯤 하실 법도 한데. 손학규 대표도 점점 내분이 깊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존재감이 다시 지금 부상할 수 있는. 그렇지만 아무도 상황이다.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내일부터 또 본인이 한번 했기 때문에 국당 분들이 호응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동교동계는 뭐 출당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물론 뭐 감정적인 표현이겠지만 그 정도 말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기도 그렇잖아요. 동교동계가. 뭐 그분들은 원래 정치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 뭐 휴전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원래는 그분들 탈당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탈당 딱 보니까 몇 명 안 하겠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마디 탈당해놓고 그다음에 출당으로 바꿔버리니까 진정성도 떨어지고 이 당장 싸움 의지가 별로 없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뭐 설입니다. 워낙 설들이 많고 그 안철수 대표가 대략 한 3년 후에 할 법한 행보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예, 뭐 총선 직전에 이래놓으면 누구도 안철수 대표가 왜 나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3년 후가 아니라 대선 끝나고 3개월 만에 이런 일을 하니까 모두 다 이제 해설들을 내놓고 있죠. 각자 사설 해설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김무성 대표 측과 나중에 나중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연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당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설들도 있어요. 그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이 아니라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저도 안철수 대표 극중주의가 뭐냐 궁금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안보에서는 보수, 경제에서는 진보. 유승민 대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정당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럼 김무성 대표하고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은 많이 적당한 표현이 안 들어오네요. 찌그러져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당은 그래도 이제 그 전통과 혁신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김무성 대표는 전통 쪽이 아무래도 이제 구정치와 신정치가 구정치의 장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뭐 정무적 판단이나 지금은 힘이 많이 빠지셨죠. 지금 뭐 13분이 김무성 대표 내팽개치고 저 홍준표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스타일 많이 구기셨죠. 근데 같이 왜 안 가셨어요? 김무성 대표가 먼저 가 있어라. 말렸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먼저 가 있으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좀 이따 갈게. 그 내막은 제가 잘 아는데. 그래요? 김무성 대표한테 반기를 들고 간 거죠. 반기를?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시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에 유승민 대표가 지지율을 그렇게밖에 못 받으면 결국 당은 없을 것이고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지금은 싸우는 척 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혹시? 그게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멘붕이었어요. 김무성 대표. 그 이제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김무성 대표가 선택했던 정치적 행보. 예를 들어 뭐 성공적이 하나도 없었죠 사실. 그렇죠. 다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질서 있는 퇴진 안 되고 반기문 특히 반기문 안 되고 그 다음에 막판에는 그걸 했잖아요. 반박 반문 연대 단일화. 그래서 사실 안철수로 단일화였는데 뭐 그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 할 때도 이현 의원을 밀지는 않았잖아요. 김무성 대표하고 연대하는 것이
누구한테도 별 크게 도움은 안 됐다고 초반에는 봐야죠. 정운천 후보를 밀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죠? 뭐 김무성 대표 큰 역할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이혜원 대표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혜원 대표는 사실 대단한 분이죠. 이혜원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이혜원 대표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혜원 대표가 이제 의원들 사이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많이 우려를 했고 네. 경선 과정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당의 핵심은 넘버 1과 넘버 2가 화합이 잘 되면 네. 잘 굴러가요 지금. 그래서- 의원님만까지만 다 화합이 잘 되면 나머지도 잘 되죠. 이제 뭐 넘버 3, 넘버 4 우리 지금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있고. 넘버 2는 확실하고요? 확실하죠. 지금 저 해태남매라는 이야기가 뭐 괜히 나옵니다.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두 분 다 전 대표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썰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미 1차 실험을 했어요. 네. 주승용 대표가 네. 대선 직후에 네. 바른정당 합당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거 YS나 DJ처럼 당을 완전히 장악한 대표가 아니면 그게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내부 그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없던 일이 됐잖아요. 근데 안철수 다시 대표가 되더라도 뭐 51대 49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겠는가? 그럼 다시 국민의당 화합 나가지 말라고 네. 내부에 어느 정도 그 반대쪽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국당 안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김무성 대표하고 최근에 이런 얘기 안 해보셨죠? 김무성 대표님하고 뭐 안 해봐도 대충 뭐 김무성 대표님 생각이 저랑 뭐 비슷할 거예요. 지금 뭐 연대 이야기 해봐야 아무리 짜게도 쓸데없는 현 상황에서는. 그럼 왜 나왔을까요? 결국은 본인 안철수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당 사멸이 아니라 본인이 사멸할까봐. 그렇죠. 지금 국당이 민주당으로 통합되면 본인 퇴출해요. 정계 강제 퇴출해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정계에서 퇴출되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번에 뭐 당대표가 안 되면 본인 지금 굉장히 큰 정치적 승부수를 조기에 던진 거예요. 그거는 퇴출 아닙니까? 그건 더 큰 퇴출인 것 같은데요. 안 되면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근데 이건 뭐 꽥 소리 질러 보기도 전에 강제 퇴출 당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꼭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 나왔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뭐 저는 그런 가능성도 몇 가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국민의당에는 커다란 위기인데 바른정당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안을 바른정당 의원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네 불구경.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가 국당이 공멸하고 그 중에 이제 바른정당 중심으로 흡수 통합하는 거죠.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고. 왜냐하면 국당도요. 네. 큰 대주주가 없어요. 그런 셈이죠 지금. 예. 네. 안철수 후보 시절만큼의 지분을 발휘할 수가 없죠 절대. 안철수. 그렇죠. 안철수 걔도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사실 뭐 정동영 개, 천정배 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천정배 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개별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랬을 때 이삭 집기를 할 가능성이 왔다. 뭐 바른정당하고 노선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은 분들이 있죠. 예, 네. 그런 분들은 뭐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내심 잘 싸운다 깨져라 하고 있겠네요. 그거보다도 일단 뭐 바른정당 우리는 지금 한국당 지지율 더블 스코어 내는 게 목표예요. 네. 지금 한국당 뭐 1, 2% 차이 나는데 뭐 여기에서 연말에 1% 차이 나는 거는 갤럽 조사 기준이죠. 갤럽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좀 더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단순 ARS보다는 그러면 뭐 연말쯤 지금 완만한 상승세예요. 네. 느리지만 두 자릿수가 지난주 처음 찍었죠. 네, 처음 찍었어요. 10% 찍었고 출발 직후에 한 17, 18 정도 나왔다가 한 자릿수 계속 가다가 갤럽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10%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기울기가 완만하긴 한데 뭐 거의 새 지도부 등장하고 한 달? 본인도 새 지도부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 정도 됐는데 두 자리 찍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지나면은 한 15%대 올라가지 않을까. 아무 목표입니다. 아무 근거는 없이. 최근에 어쨌든 국민의당 사태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군요, 다들. 뭐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기회에 우리가 죽자. 일치월장해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지지율을 팍 올려야 된다. 그래서 뭐 잔뜩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남의 불행이 이제 바른정당의 행복인 상황이고요. 저건 어떻습니까? 그 바른정당이 치고 올라갈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럴 때마다 당내에도 바른정당도 당내가 뭐랄까요? 균일하진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 색깔이나 지향이나 거기 보면 전혀 정반대의 목소리도 사실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도 예를 들어서 댓글 사건만 가지고도 이혜원 대표는 이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한다면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정치 공작 아니냐 지금 정치 보복성 정치 음모가 있다 혹은 뭐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댓글 수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결국 이명박 대통령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친이계들의 우려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의견이 갈려 나오면 그 중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당연히 바른정당 역시 안 되겠어. 댓글 사건 같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반응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이 초기 한 18, 9% 올라갔을 때 가장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18세 투표권 그리고 공수처 문제 우리가 이제 사실 통과시켰다가 뒤집혔죠. 그러니까요. 뒤집히면서 저게 새로운 보수당 맞느냐, 혁신 맞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확 꺼졌죠. 확 꺼졌죠. 거기 플러스 단일화 얘기하니까 결국 똑같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단일화 할 거구나. 그렇죠. 안 했지만 할 거구나 하는 인상이 드는 순간부터 뭐 지금 잠깐 헤어진 거지 곧 합칠 텐데 뭐 이러면서 지지를 확 꺾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뭐 보수 적통 경쟁 이 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갈수록 그 한국당하고 우리는 지지 기반이 다르다. 저쪽은 극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혁신 중도 보수로 가는 지금 그런 방향이고 근데 우리가 방향을 충분히 못 잡은 게 탄핵 직후만 해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한국당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이 의원들 사이에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정책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노선 새로운 보수로 가야 된다. 이 두 흐름이 있었죠. 이 두 흐름이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혁명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원들 의식도 이제 과거의 의식이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3분이 가고 그리고 이혜원 대표나 저나 사실 뭐 저는 거의 뭐라고 그러는 이방인 비슷하게 새누리당 내에서 전문 용어는 왕따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바른정당이 저 같은 왕따도 성공할 수 있다.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고 여기 아직 100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 바른정당의 비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제 새로운 보수로 가는 게 뭐냐? 정책적으로 한국당하고 저는 심지어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안 보도 우린 다르다 한국당과 이런 차별화라도 가야 된다고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아직 잘 안 보이죠. 앞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댓글 문제는 댓글 문제 명확한 거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번에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자꾸 이제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이제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전직 대통령이 일부러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전직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봐야죠. 봐야죠. 그거는 봐야죠. 아직 그 국정원 적폐상단 TF에서도 청와대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고 그럼 MB가 알바들 조직해서 댓글 열심히 써 그렇게 지시를 한 거냐? 대통령이 직접 알바를 고용하라고 하진 않았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면은 이런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대남 심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댓글 알바를 고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원세훈 원장도 저는 자기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댓글이 어떤 댓글이 쓰여진다.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보수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냐면요.
북한 통전부에 남조선 인터넷 예. 댓글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남 심리전을 하는데. 대남 심리전을 하죠. 열심히 댓글 써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예. 이거 자기들도 그거는 해야 할 일이죠. 아니 그거를 하면 안 됐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대가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북한 애들이 들어와서 댓글 쓰는 거나 해외에서 들어와서 댓글 쓰는 거나 심지어 저는 중국에서도 댓글 쓸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북한 애들이 댓글 쓰는 건 뭘 쓰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 김정은 찬양 댓글 쓰는 게 아니고요. 예. 한국의 그러니까 남남 대결을 위해서 네. 한국의 야당 예. 과거 뭐 MB 박근혜 집권 때 네. 지금도 그렇고 한국의 야당과 뭐 제야단체 네. 반정부 단체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를 북한 애들이 댓글을 써요. 네. 아이디 추적해 보면 북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대단히 오판을 한 게 북한 애들이 이런 댓글을 쓰니까 예를 들어 한미와 FTA 반대한다. 그죠? 광우병소 우린 못 먹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예. 이게 정치 개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정원 사이드에서 이해해 주면 그렇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북한 쪽에서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이 뭐 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혹은 뭐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단체를 뭐 지지하는 글을 썼다고 쳐요. 그거를 대응하느라 본인이 지금 국정 댓글 사격이 났다라고 해서 해명이 안 될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죠.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그러다가 뭐 선거 때도 여러 이슈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도 좀 과잉 충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 개입 정황도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다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댓글 사건은 그냥 국정원을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첫 출발은 그렇다고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국정원 개혁에서 필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애들이 한국 인터넷 들어와서 댓글 쓰잖아요. 그럼 국정원은 뭐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북한 내에 인터넷이 있다면 북한 내에 포탈이 있다면 거기 가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거기 가서 댓글 쓰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치고요. 그죠? 근데 그 북한 인터넷이 없어요. 예.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다가 뭐 삐라를 뿌리든지 뭐 IP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여기 댓글 쓰는 거나 우리가 거기 삐라 뿌리는 거나 대응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라디오를 방송을 튼다든지 TV 방송을 튼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우리 김호주 총수님도 약간의 발언에 이제 오답을 했는데 그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 대가로 포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대응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IP를 차단하든가 그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대남 공작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의식이 박약했던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이 과거부터 쭉 국정 홍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근데 국정 홍보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당을 탄압하거나 아니면 특정 뭐 호남을 공격하든가 이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게 정권 연장하려고 한 거죠. 완전히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요걸 좀 들어먹을 수가 있을 건데 요걸로 100개 채우시려고 하시는구나. 북한 애들이 댓글 쓰는 게요. 야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한미 FTA 추진하면 한미 FTA 반대하자. 북한 애들 그런 댓글을 쓰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애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이제 대남 공작을 하고 있는데 방금 100개 넘었다네요. 야당 애들이 야당이 하는 이야기 반정부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똑같이 해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일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전부 다 덮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국정원을 대신해서 변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출발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그런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정치 개입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서 그랬을 수 있다. 첫 출발은 나중에는 그렇죠. 정치 개입이 확실한데 그렇게 이제 일부 이해해 주신 건데 저는 뭐 동의가 안 되긴 하나. 그래도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의가 안 되긴 하나.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건 뭐 조사하겠죠 이제. 뭐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끈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까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대표도 좀 실수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의 네. 인식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안타깝게 우리가 잃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좌파만의 대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수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우리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식이 MB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네. 일부 우파만의 대표지 국민의 대표가 아니었다. 무슨 이야기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일지라도 공격은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 네. 하는 그런 우리 국가의 대표, 우리 국민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에 대한 적어도 민주정부 이후에는 그 정도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대표의 불행한 죽음을 봤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추미애 대표가 단적인 거잖아요. 매국노다. 물론 MB가 네. 알바들 조직해서 댓글 공작하세요. 네. 그런 거 했으면 저는 MB도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바를 조직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나온 거는 네. 단순 추측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야당 측에서는 물론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복수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욕이 급증하고 있네요. 추미애 대표의 축하드립니다. 발언을 보면 예. 거의 이완용급으로 매국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친일파급으로 지금 매도를 했는데 서로 그렇잖아요. 지금 좌파는 우파를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있고 우파는 좌파를 여태까지 종북이라고 매도했어요. 제가 욕을 들으면서도 이런 대립은 이런 불행한 정치의 대립은 이제 끝내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욕 할당량 다 채우셨고요. 그래서 맛배기니까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하지만 이 요사는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것 같죠, 그죠? 댓글 사건이. 댓글은 그리고 적폐청산 TF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조사해가지고 최종 발표 한 번만 해야 돼요. 중간중간 발표해가지고 괜히 또 뭐 MB 건드리는 거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명박 대통령을 건들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죠. 예. 알겠고요. 확실한 증거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이제 MB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거냐, 아니면 그 전 정부에도 있었냐, 뭐 이런 것까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맛배기고요. 오늘 뭐 충분히 많이 드셨습니다. 저희가 한 300개 드셨네요. 예. 오늘 식사량은 300개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불친절한 에이어스. 하태경 의원님 정말 재치 있으시네요. 마이크를 귀에 대다니. 이런 순수한 영혼. 칭찬 문자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400개 정도는 하태경 의원님 오래 사시라고 문자가 왔고요. 그리고 공장장 요즘 들어 부쩍 바람이 셉니다. 7kg만 빼보시면 어떨까요? 바람이 새는 거는 제가 살찐 건 사실인데 최근에 10kg 가량. 바람이 새는 것은 살찐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살아있던 콧대 어디 갔습니까? 뭐 살펴란 소리가 많네요.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500개 이상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불친절한 내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지난주 어땠습니까? 네,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시는 것 같고, 예, 공장장 목소리를 이제 좀 듣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이렇게 한두 주 빠지면 확 사라졌다가 한두 주 이상 연속을 해야지. 본인은 진행자가 막 빠지면서 다 한 번 빠지고 가지고 확 빠졌다가 다시 이제 10명 주당 10명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네네, 그래야 됩니다. 아직도 한 주당 30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그렇죠. 갈 길이 멉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최근에 나온 경제 관련 정책인데 일단 시장에서 뭐 당장의 반응은 세다라고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 고문을 역임하신 교수님과 나눠봤더니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 있으셨으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예상보다 세다. 엎드려 있자.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예, 엎드려 있자가 답입니다. 예, 좀 있으면 풀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해방 이래 부동산 업자들이 진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잡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잡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좀 세게 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대통령들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지고 자산 가지고 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거든요. 건설 경기를 진작해가지고. 제일 쉬우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돈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재벌들 돈 많은 것처럼. 생산적 투자가 안 되니까. 근데 가장 간단하고 가장 수익률이 보장되는 게 부동산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잡으면 그리고 대통령이나 이 청와대에서 유혹을 느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그널이죠. 이제 확실하게 잡겠다는 시그널하고 이 섞이는 시그널이 나가면 가령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이거였어요. 부동산 주택 분양가 이걸 짜장면에 비유하면서 그걸 왜 공개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안 잡는다 그러면서 확 올라갔고 또 하나는 이제 혁신도시 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런 시그널이 간 거죠. 네, 근데 시그널을 정확하게 부동산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보내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디 틈새가 나올 것이고. 틈새만 나오면 그다음에 글로 치고 나가는 거고 그때는 자꾸 이 강도를 높여봐야 다음에 또 나와봐야 또 기다리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한 거고 그건 투기꾼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라는 게 너무나 강하게 지금 억누르니까. 그게 몇십 년간 이어졌죠. 몇십 년간 이어졌고 그분들은 계속 집을 못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50채 가진 분도 있고 한 채도 없는 분이 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동산의 공포 마케팅인데 이게 부동산 업자들의 지금 안 사면 안 돼, 안 사면 안 돼. 만약에 이번 정부가 일관되게 5년 내내 똑같은 시그널을 유지한다면 그럼 좀 잡히긴 하겠죠 어느 정도. 네, 근데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52조가 들어가는 도시재생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뉴타운처럼. 예, 당연히 이제 지방 뭐 속성은 다르지만 어쨌든 부동산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이 도시재생이 다시 이제 지역 땅값을 올리는 걸로 작용하게 되면 못 잡습니다. 그렇게 못 잡은 것이다. 자, 그러면 참여정부 시절에 결국은 여러 가지 처방을 많이 내놨죠. 뭐 연속으로 내놨어요 그때. 날짜들도 다 기억이 안 나요. 몇 월 며칠 나면 8월 30일이면 8.13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그 강도를 높여갔죠 점점. 높여갔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정책도 결국은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그때 실패 담을 틀림없이 이제 머리에 두고 그렇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시작했을 텐데 이번 정책의 뭐랄까요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하면 뭡니까? 오르지 않게 하겠다. 오르지 않게 하겠다. 내리겠다는 아닙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831 대책 제가 58 대책이라는 걸 만들었고 석 달 뒤에 831 대책이 나왔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딱 석 달 부동산을 담당했는데
8.3일 대책의 핵심은 LTV DTI였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걸 막은 거였고 예. 제가 6.12 대책 나왔을 때 그때 핀셋 어쩌고 할 때 이거 갖고 못 막는다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투기 지역으로 하고 40% 심지어 30%까지 지금 이제 막잖아요. 예, 규제하면 오르지 못하고 아까 얘기처럼 이제 관망세로 들어가. 지고 있는 거죠, 집을 그냥. 근데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네. 결국 보유세까지 가야 된다. 예, 보유세까지 결합이 안 되면 이게 풀려 나와야 되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되거든요. 집이 지금 그렇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집 많죠. 예,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부담이 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그다음 금융위기니까. 지금 사실은 정책하는 사람 그게 제일 무서워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폭락하면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강도 조절이 어렵다. 그런 그러니까 거군요. 첫 번째 시그널이고 예. 두 번째는 서서히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파는 게 유리하다고 느끼도록. 두 채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는 게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았다든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채, 네 채 넘어가게 특히 한 5채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게 투기지. 보통 가정에서 어떻게 5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권이 뭘 했냐면은 그걸 임대사업으로 양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보유세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얘기하지만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처음에 강도 높은 게 나갈 때 그거를 여러 군데서 막았어요. 이정호 그렇죠. 실장이 주도를 했는데 그 시장에서도 막았고 뭐 언론들도 난리가 났지만 이현재 부총리부터 막았거든요. 정부 내에서도. 그다음에 제가 당시에 이제 수도권 국회의원들하고 이 대화하는 데 갔는데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종부세에 대해서. 왜? 수도권 집값 떨어지면 자기 의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메시지가 못 막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고 내부에서부터 계속 완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시장은 틈만 노리는 거죠. 시장은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책을.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지금 청와대가 그런 시그널을 틈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하성 실장은 자본소득은 별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근데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자산 가격이 700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수익률로 치면은 40조 원을 이 사람들이 소득을 얻은 건데 40조 원이면 우리나라 GDP 전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8,000달러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잖아요. 그럼 3% 오르면 한 100만 원 오른 거예요. 내 소득이. 근데 1년 동안 임대료로 내는 게 얼마예요? 100만 원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된 부분을 전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는 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김수현 수석이 종부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요. 종부세 때 걱정 때문에 보유세를 치고 나가지 못한다. 예, 종부세 때문에 그때 세금 폭탄을 맞고 이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 대해서 소장님의 이 현재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은 맞는데 이걸로 부족하니 보유세까지 가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압박을 받아야 된다. 네,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현미 장관이에요. 김현미 장관. 김현미 장관한테 맡겨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본인이 집 없는 서름을 그리고 머리가 큰 당사자이기도 하고. 네, 정확하게 장관이 메시지를 보낸 게 뭐가 있냐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보유세까지 원래 김현미 장관이 보유세까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 허용하고 단번에 끝내야지 찔끔찔끔하면은 결국 당합니다. 근데 2단계로 보유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압박이 되긴 될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의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팔아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기 때문에 별로 안 믿을 텐데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건 도시재생이 투기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김현미 장관 말 들으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윤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